대통령 각하, 우리는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 유료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태. 트럼프의 미국 유료 자립 정책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의 병원들은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은 멈췄고 항암제는 사라졌으며 인공지능 서버마저 다운됐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모든 시스템의 심장을 뛰게 하던 존재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한국의 기술, 한국의 약, 미국이 무시했던 그 한국 의료가 사실상 미국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내쫓긴 지 한 달 만에 세계 의료의 중심에 섰고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 난민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진의 위대함이 더 널리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저력을 믿으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의료진의 헌신에 감동하셨다면 한국 의료진 최고!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2025년 10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하늘은 유난히 탁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달간 미 전역을 뒤덮은 혼란과 절망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것만 같았죠. 제 이름은 앨런 그린버그, 미합 중국 보건복지부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한 고위 관료예요. 저는 조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단 두 단어로 요약되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시스템 붕괴.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은 그날 백악관에서 열렸던 회의에서부터였어요. 시계 태엽을 되감아 아직은 희망과 오만이 가득했던 2025년 초봄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의 병원은 미국인 의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특유의 확신에 차 있었고 레스트윙의 루스벨트 룸을 가득 채운 참모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료 일자리 보호 정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실력 있는 미국인 의사들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예국의 의사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의 부를, 그리고 우리의 의료 주권을 내어주어야 하는가. 특히 그는 유독 한 국가를 자주 언급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코리안 닥터들, 그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욕에서, 라에서, 심지어 오하이오의 작은 시골 병원에서조차 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제 그 자리를 자랑스러운 미국의 젊은 의사들에게 돌려줄 때가 왔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믿었죠. 우리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미국의 주요 이과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대기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고 있었고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예국인 의사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특히 H-1B 비자나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한국인 의사들의 숫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리슈어링입니다. 제조업에만 국한될 게 아니죠. 최고의 두뇌들을 우리 땅에서 키워냈으면 그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요? 제 직속상관인 로버트 차관은 커피를 저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료 자립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으로 여겼어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듯 예국의 인력에 기대던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울 기회라고 믿었죠. 일부 의료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의료 공백을 경고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로비 단체의 엄살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진보주의자들의 과장된 공포 조장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단기적인 혼란.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건 더 건강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에 불과해요. 비어있는 자리들은 곧바로 우리의 유능한 젊은 의사들로 채워질 거예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모델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미국 전역의 의사 인력 데이터를 분석했고 비자 갱신이 중단될 한국인 의사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 1만 5천여 명,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미 전체 의사 수에 비하면 1.5% 남짓한 수준이었어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울 미국인 의사들의 대기 수요가 충분하다고 계산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고 한국인 의사들의 비자 갱신이 전면 중단된 것은 4월부터였어요. 정책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각 병원들은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로부터 비자 만료 예정인 예국인 의료 인력 리스트를 전달받았고 그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언론은 연일 공항에서 출국하는 한국인 의사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비쳤습니다. 일부는 담담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죠.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주류 언론들은 비인간적인 추방 조치라며 날을 세웠지만 폭스뉴스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미국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치켜세웠습니다. 백악관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어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인재들을 환영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미국 시민이라는 원칙적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신문을 펼치며 떠나는 한국 의사들이라는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이것이 잠시의 논란을 거쳐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했어요. 우리는 곧 닥쳐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대 졸업생들이 오랫동안 예국인들에게 내주었던 주요 병원의 전문의 자리를 꿰차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자국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래를 말이죠. 하지만 균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보고는 5월 초 몬태나 주의 시골 지역보건 담당관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빅스카이 메디컬 센터의 유일한 심장내과 전문의였던 닥터 최의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이 300마일 떨어진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죠. 골든 타임을 놓친 환자가 이송 도중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는 비공식적인 보고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전형적인 과장 보고라고 생각했죠. 시골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의사 한 명이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해당 지역에 새로운 미국인 의사를 배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보고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칸소의 작은 마을에서는 20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한국인 가정의학과 의사 부부가 떠나자 마을 전체가 사실상의 유료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브래스카의 한 응급센터는 야간 예상수술을 담당하던 2명의 한국인 예과 의사가 동시에 떠나면서 야간 응급실 운영을 단축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범위 내의 마찰음이에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로버트 차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미국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우, 앨런. 문제가 보고되는 곳들은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이른바 깡촌들이에요. 물론 그곳 주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뉴욕, 보스턴,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대형 병원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인 의사들의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만 들려오죠. 일부 지역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사들이 결국 그 자리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대도시의 유명 병원들은 상황이 달라 보였습니다. 존스 홉킨스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곳에서는 비자갱신이 거부된 한국인 의사들의 자리가 곧바로 미국인 의사들로 채워졌죠. 언론들은 이를 성공적인 정책 전환의 증거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조류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에만 매몰되어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산한 1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한 지역의 유일한 소아과 의사였고, 때로는 수백 마일 내에서 유일하게 고난도 뇌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였으며, 때로는 수십 명의 미국인 레지던트와 인턴들을 가르치고 이끌던 스승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진료만 보는 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미국 의료 시스템의 수많은 연결고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고리를 우리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6월에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 이상 시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도시 병원들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응급의학과와 마취과였습니다. 이 두 분야는 높은 노동 강도와 의료 소송 위험 때문에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였고, 상당수의 공백을 외국인 의사들, 특히 한국인 의사들이 메우고 있었어요. 펜실바니아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 5명 중 3명이 한국인이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떠나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의 절반 이상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은 폭주했고, 병원장은 주지사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대체 미국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일자리가 비었다고 홍보만 하면 뭘 합니까? 지원자 자체가 없는데. 화상회의 너머로 보이는 병원장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어요. 우리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충분한 수의 마취과 의사 대기 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높은 연봉을 주는 대도시의 대형 병원으로 몰려갔고, 누구도 위험 부담이 큰 중소도시의 병원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료 자립이라는 거대한 구호에 취해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의 토대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보건복지부 내부에 비공식적인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저와 몇몇 핵심 관료들이 참여한 팀이었죠. 우리의 임무는 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의사들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해서 자위했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수록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첫 번째 사실은 한국인 의사들이 단순히 기피 분야에만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묵묵히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운영되는 외상센터의 야간 당직,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공공클리닉, 그리고 수많은 병원의 레지던트 및 인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곳들이었죠. 이런 자리들은 미국인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았지만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군가의 상당수가 바로 한국인 의사들이었던 겁니다. 한 보고서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텍사스주의 한 대형 주립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 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들을 가르치던 한국인 교수 김현수 박사가 떠난 이후 레지던트들의 수술 성공률과 전문의 시험 합격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김 박사는 미국인 의사들도 꺼리는 고난도 뇌종양 수술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하우를 젊은 미국 의사들에게 전수하는 데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육자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의사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미국 의사 수십 명을 키워낼 스승을 잃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그 어떤 미국인 의사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내쫓은 한국인 의사들이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미국 의료 시스템의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교육, 연구, 그리고 굳은 일까지 도맡아 하며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온 보이지 않는 안전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7월이 되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퀸즈 지역에서는 소아 전문 응급실이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라에하닌 타운 인근 병원에서는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의료진이 모두 사라지면서 언어 문제로 인한 의료 사고가 급증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도시의 대형 병원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떠난 한국인 의사들의 자리를 미국인 의사들로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질까지 대체하지는 못했어요. 한 예로 시카고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분야를 선도하던 한국인 정형외과 의사가 떠나자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수술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술만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미국인 엔지니어들과 협업하던 핵심 연구자이기도 했어요. 그가 떠나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가 통째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히 1만 5천이라는 숫자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헌신과 네트워크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이 사라지자 미국 의료 시스템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허약한 체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TF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성장통이나 일시적 미스매치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였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차관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회의 시간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미국 지도를 더 이상 자랑스럽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지도는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의료재난 지역을 표시하는 끔찍한 경고판처럼 보일 뿐이었죠. 7월 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대학 동기이자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큰 의료 네트워크의 CEO를 맡고 있는 제임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앨런, 당신이 이 정책에 관여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던 이선영 박사, 기억해요? 몇 년 전 우리 병원이 전미 최고상을 받았을 때 당신도 축하해줬잖아요. 이 박사가 그 팀의 리더였어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박사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저체온 치료법의 권위자였어요. 그녀의 팀은 미국 전역에서 온 중증 미숙아들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고디였습니다. 그녀도 이번 정책 때문에 비자 갱신이 안 돼서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녀를 지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행정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자리를 채울 미국인 의사를 구했어요. 이력서도 훌륭했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이선영 박사가 아니었어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새 쌍둥이 미숙아가 태어났네요. 호흡곤란 증후군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이 박사였다면 분명히 살려냈을 거예요. 그녀는 그런 기적을 몇 번이고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새로 온 의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이 셋을 모두 잃었네요. 앨런. 그 부모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국 의료 일자리 보호 정책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제목의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보고서에 적힌 수많은 긍정적인 통계와 그래프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숫자 쪼가리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우리는 일자리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의 열정과 경험을 내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정책이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시골 병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된 계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한 살을 도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려낸 것이 단순히 살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던 척추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것이 비단 한국인 의사들뿐만이 아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터였습니다. 제임스와의 통화가 끝나고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는지 몰라요. 애리조나에서 3명의 미숙아가 쓰러져 갔다는 소식은 단순한 보고서 속의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동료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어요. 그 비수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쌓아올린 의료 자립이라는 허황된 성벽을 단숨에 꿰뚫고 정책 위반자라는 저의 오만한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던 것은 미국의 일자리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어째서 그 대가로 미국의 어린 생명이 쓰러져 가야 하는 걸까요? 이 끔찍한 등가 교환을 승인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저 앨런 그린버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복지부 비상 TF팀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로버트 차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깊은 불안감으로 흐려져 있었어요. 저는 간밤에 있었던 제임스와의 통화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죠.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비극은 우리가 단순히 인력 재배치라는 행정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과 사의 문제, 그리고 국가 의료 시스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었어요.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의사 부족 사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의 상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히 1만 5천 명의 의사가 아니라 1만 5천 개의 특수한 기술과 경험, 그리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그 자체입니다. 제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의사라는 존재를 너무나 평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라 할지라도 김현수 박사처럼 고난도 뇌종양 수술을 수백 번 집도하며 자신만의 수술법을 개발한 의사와 이제 막 펠로우십을 마친 젊은 의사의 역량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같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전문의라 할지라도 이선영 박사처럼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쌓아온 직관과 경험은 그 어떤 교과서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대체 불가능성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거예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 보세요. 로버트 차관이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다시 열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료 취약 지역으로 부임하는 미국인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사이닝 보너스를 제공하자, 이대생들의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수년간의 공공의료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자, 심지어는 은퇴한 의사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죠. 우리는 이 모든 제안들을 종합하여 미국 의료 인력 긴급 충원 패키지라는 이름의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거대한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의 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의료 단체들은
우리의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들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의료 인력을 강제로 재배치하려 한다며 이는 의료 사회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SNS를 통해 삽사인 마이바디 매추스 마이 커리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정부가 자신들의 커리어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젊은 의사들은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뭉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네브래스카의 응급실이나 몬태나의 심장병동은 자신들의 커리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머나먼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의 반발과 씨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우리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였기에 그들의 보고서는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이 자랑하는 최첨단 수술 로봇 다빈치 11의 최신 모델 세대가 동시에 원인 불명의 오류를 일으키며 멈춰섰다는 것이었죠.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제조사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핵심 구동부에 해당하는 엔도리스트 제어 모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까지만 파악했을 뿐 그 원인이 하드웨어적인 결함인지 소프트웨어적인 충돌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병원장의 목소리는 참담했습니다. 수술 로봇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최신 장비 몇 대가 멈춘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립선암, 자궁암, 갑상선암 등 수많은 정밀 수술들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큰 전통적인 개복 수술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죠.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한 병원의 국지적인 장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클리블랜드 클리닉, 스탠퍼드 메디컬 센터 등 전국의 다른 대형 병원들에서도 동일한 모델의 수술 로봇에서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주가는 폭락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에 미국 첨단 의료의 심장이 멎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CEO인 게리 구니를 보건복지부로 소환했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게리? 세계 최고라는 당신네 회사의 수술 로봇이 왜 갑자기 전국적으로 멈춰서는 겁니까? 게리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극도의 보안을 조건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앨런, 이건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엔도리스트 제어 모듈. 그건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네 로봇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듈의 설계와 생산은 한국의 미래정밀이라는 중소기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이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였죠. 우리는 그저 그들이 만든 부품을 조립해서 우리 로봇에 장착했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첨단 의료 기술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던 다빈치 수술 로봇이 사실은 한국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만든 핵심 부품 없이는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 한국 회사와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게 저희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미래정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회사의 엔지니어링 팀을 이끌던 수석 연구원 몇몇이 얼마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의 다른 회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생산된 모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그들의 기술을 지탱하던 핵심 인력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병원에서 한국인 의사들이 쫓겨나던 바로 그 시점에
미국 수술 로봇의 심장을 만들던 한국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사라졌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TF팀에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해외 기술 의존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긴급 지시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의사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우리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의 협조를 얻어 GE 헬스케어, 지멘스, 필립스 등 미국 병원에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것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파헤친 진실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기술 강국이라는 허상에 취해 있는 동안 그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부품과 소재, 소프트웨어의 주도권을 거의 대부분 한국에게 넘겨주었다는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영상 진단 장비 분야였습니다. 미국 병원들이 사용하는 최신 MRI, CT, 그리고 초음파 장비의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핵심은 디텍터와 신호 처리 반도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 부품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GE나 지멘스 같은 회사들은 이들이 만든 반도체와 디텍터를 사들여 자신들의 장비에 탑재한 뒤 GE와 지멘스의 로고를 붙여 팔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장비에 들어가는 고해상도 의료용 모니터 패널 역시 100% 한국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장비로 환자를 진단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는 한국이 만든 눈과 두뇌를 빌려서 환자의 몸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 분야였어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제약사로부터 충격적인 내부 고발을 접수했어요. 그들은 최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의 원료 물질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 물질인 항체 약물 접합체의 핵심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원료를 위탁 생산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바이오시밀러와 수많은 신약의 원료의약품 생산을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미국 빅파마들은 리스크가 크고 돈이 안 되는 생산은 그들에게 맡기고 R&D와 마케팅에만 집중해왔던 겁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분업체계였죠. 내부 고발자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신약을 개발한다고 자랑했지만 그 약을 실제로 만들어 환자에게 전달하는 손은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가 자국민 우선 공급을 명분으로 일부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속출하고 만성 질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러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의료 IT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의 환자 기록 시스템이나 처방 전달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의 오라클이나 에픽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서버, 그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SSD는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 기반 유료 영상 판독 솔루션의 경우 그 AI를 학습시키는 GPU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 역시 한국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의사 1만 5천 명을 내쫓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던 동맥들을 우리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인력이라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동맥부터 시작해서 장비, 의약품, IT 인프라라는 보이지 않는 동맥들까지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텅 빈 미국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이 지도는 이제 저에게 거대한 환자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사지가 마비되고 장기가 썩어 들어가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창백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인의 모습. 우리는 그 거인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예과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스를 들고 어디를 잘라내야 할지조차 모르는 돌팔이 의사였어요. 우리는 암세포를 도려내려 한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로 이어지는 대동맥을 무참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로버트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앨런, 보고서 봤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한 전쟁이라고요. 차관님, 이건 전쟁보다 더 나쁩니다. 전쟁은 적어도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나 있죠. 우리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우리 자신이고 어느 부분이 우리가 적이라고 규정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워싱턴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어요. 우리는 고작 1만 5천 명의 의사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빙산, 즉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유료 종속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 말이에요. 저의 독백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정책 실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이것은 한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바로 그 분야에서 사실은 속부터 완전히 잠식당해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의 대가는 이제부터 미국 국민 모두가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터였어요.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9월의 워싱턴은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여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충격적인 보고서들은 더 이상 책상 위 서류 더미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살아있는 비명이 되어 미 전역의 병원 복도와 응급실, 그리고 평범한 미국인들의 가정집 안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린 보이지 않는 동맥에서는 이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세계 최강대국의 체면과 자존심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죠. 시스템 붕괴라는 두 단어는 이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확인하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붕괴한 것은 예과 수술 시스템이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수술 로봇, 다빈치의 연쇄적인 가동 중단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미래정밀이라는 회사는 핵심 부품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기술 문제로 인한 품질 안정화 기간 필요였지만 그들의 이메일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은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너희가 우리 의사들을 내쫓았듯 우리도 너희에게 기술을 주지 않겠다. 는 조용한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대강과는 이 사태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 공격으로 규정하고 상무부를 통해 강력한 항의와 제재 위협을 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래정밀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들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려 시도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기업의 정밀 가공 기술과 노하우를 몇 달 만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9월 말까지 미 전역의 다빈치 로봇 3분의 2가 작동을 멈췄어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암 환자들의 수술 대기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로봇 수술에 비해 출혈과 감염 위험이 훨씬 높은 개복 수술이 다시 주된 치료법이 되면서 환자들의 회복 기간은 길어졌고 합병증 발병률은 급증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제 여동생의 남편, 즉 메제인 데이비드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그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어 다빈치 로봇으로 간단히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로봇이 멈췄다는 이유로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고 그 사이 암세포는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료였지만 제 가족 한 명을 위해 수술 로봇 한 대를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여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키고자 했던 미국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수술실의 혼란은 곧 약국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은 현실이 되었어요. 화이자, 머크,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의 거대 제약사들은 차세대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일시적 교란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생산 라인을 자국 및 유럽 제약사 물량 위주로 재편했다는 첩보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전국의 암센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맞아야 할 약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었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약효가 떨어지는 9세대 항암제로 대체 처방을 하기도 했고,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TV에서는 매일같이 약을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터뷰가 방영되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세계 최고 의료 강국이라는 미국의 민낯인가?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병원 IT 시스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인 서버 다운이나 환자 기록 시스템의 속도 저하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해 CT나 MRI 영상을 판독하고 암세포를 찾아내던 최신 진단 시스템들의 오류가 급증했어요. 시스템은 멀쩡한 조직을 암으로 진단하거나 명백한 종양을 놓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분석에 나선 IT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AI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AI를 구동하는 하드웨어, 즉 서버에 탑재된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이 막히면서 병원들이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반도체로 서버를 대체하거나 무리하게 시스템을 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I는 최적의 환경에서만 제 성능을 발휘하는 예민한 두뇌와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뇌의 영양분 공급을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병원들은 AI 진단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다시 인간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판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AI의 보조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의 업무량은 폭증했어요. 판독 지연과 오진율 증가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인력, 장비, 의약품, IT 시스템까지. 미국 의료를 지탱하던 4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지막 기둥, 바로 교육과 지식 전수의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병원으로부터 온 한 통의 투서였습니다. 자신을 정의를 원하는 레지던트라고만 밝힌 익명의 투서자는 자신의 병원 흉부외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고발했어요. 그 병원의 흉부외과에는 박영준 교수라는 전설적인 한국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소 침습 심장판막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 레지던트들을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로 키워낸 위대한 스승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 이번 사태로 병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떠나신 후 병원은 그의 자리를 하버드 의대 출신의 유명한 미국인 의사로 채웠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화려했지만 그는 수술하는 기계였을 뿐 교육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고난도 수술을 기피했고 레지던트들에게는 수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은 손이 떨리는 레지던트의 손을 직접 잡아주며 가르치셨지만 새로운 교수는 수술실에서 고함을 치며 우리를 모욕할 뿐입니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결국 얼마 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한 레지던트가 집도한 간단한 관상동맥 우회술에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환자가 원래부터 위중한 상태였다고 둘러댔습니다. 박 교수님이 계셨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승을 잃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잃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미국인을 위한 병원입니까? 저는 투서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의료 공백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미국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을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장 물고기를 잡아줄 어부들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줄 스승들까지 함께 추방해버린 셈이었죠. 저는 TF팀에 외국인 의사들의 교육 기여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어요.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예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식외과 등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분야일수록 레지던트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인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교수들이 기피하는 야간 응급수술 콜을 받으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남아 젊은 의사들에게 수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 환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가르치는 진정한 멘토였습니다. 한 보고서의 구절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료는 오랫동안 한국인 용병들에게 의존해왔다. 그들은 가장 힘든 전장,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병사들, 레지던트를 훈련시키는 교관의 역할까지 도맡아왔다. 우리는 이제 용병과 교관을 모두 잃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훈련받지 못한 신병들과 그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갈 용기조차 없는 장군들뿐이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인력, 장비, 의약품, IT, 그리고 교육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유기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숙주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온 허약한 기생식물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니, 애써 예면한 채 우리 스스로 뿌리를 잘라버리는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10월 초,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허리케인 클레오파트라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어요. 시속 200마일에 육박하는 강풍과 폭우는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허리케인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재앙은 재난에 대응해야 할 도시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앙외상센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간 응급수술을 책임지던 한국인 예과 의사들이 모두 떠난 상태였고 남아있는 의사들은 밀려드는 중증외상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수술 로봇과 MRI 장비는 멈춰서 있었고 EMR 시스템은 다운되어 환자 기록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와 혈액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것은 21세기 미국의 대도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CNN은 이 사태를 인재가 낳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명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인 의사 추방 정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백악관 앞에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우리 보건복지부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무능한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나의 위대한 정책을 망쳤다. 그들은 즉시 해고되어야 한다. 그날 저녁, 저는 로버트 차관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위스키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앨런,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거예요. 나는 아마 오늘 밤 경질될 겁니다. 당신도 무사하지는 못하겠죠. 그의 말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자리보전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뉴올리언스에서 죽어간 사람들, 약을 구하지 못해 쓰러져간 암 환자들,
그리고 수술대 위에서 스승없이 홀로 떨고 있을 젊은 레지던트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워싱턴 DC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때는 이 도시의 불빛을 보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불빛들은 저에게 수백만 개의 비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질문에 대한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한 답이었죠. 저는 나지막이 거의 혼잣말처럼 을쭈렸습니다. 로버트 차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이 나라 전체를 향한 참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텅 빈 눈의 로버트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의료의 심장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만과 자부심으로 쌓아 올렸던 성벽이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저는 비로소 끔찍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가 아니었어요. 진짜 재앙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진실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나긴 잠에서 깨어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로버트 차관의 사무실에서 내뱉은 저의 마지막 말, 우리 스스로, 우리 의료의 심장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는 그 방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목격한 모든 비극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정확하고 잔인한 진단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텅 빈 위스키 잔을 내려다볼 뿐이었고 그의 어깨는 조국이라는 거인의 붕괴를 온몸으로 감당하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경질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대통령은 뉴올리언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고 언론 앞에서 그를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무능한 관료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차례가 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에게 내려진 명령은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저는 신임 차관 대행으로 임명되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임무를 하달받았습니다. 앨런,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노와 불안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할 보고서를 작성해줘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이 모든 것이 나의 위대한 미국 유료 자립 정책을 흔들려는 예부 세력과 내부의 무능한 관료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유료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청사진을 제시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덮고 대통령의 충실한 개가 되어 이 사태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가 목격한 진실을 양심에 따라 밝히고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차관대행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텅 빈 책상 앞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봉사해온 국가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신념 사이에서 길을 잃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너져 내리는 조국의 마지막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그 자존심의 제물이 되어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의 무게일까요? 며칠 동안 저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의 의료 전문가, 병원장, 제약회사 CEO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하지만 회의는 절망의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럽이나 캐나다의 의사들을 긴급 수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그들의 의료 시스템과 면허 체계는 우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진료를 보기까지는 최소 1에서 2년의 재교육과 자격 검증이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2년 뒤에 도착할 수혈팩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유료 치약 지역으로 보내자는 계획은 이미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돈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버드 의대를 갓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의사에게 $100만 보너스를 준다고 해도 그가 하루아침에 UCLA의 박영준 교수처럼 심장 판막을 수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 로봇과 의료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패트리엇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계획도 발표되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허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반도체와 정밀기계공학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것은 마치 당장 밭을 갈아야 할 농부에게 지금부터 트랙터 엔진 만드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인은 이미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그저 맥박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재앙의 진정한 원인을 그 뿌리까지 파헤쳐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나라와 죽어간 사람들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공식적인 보고서와는 별개로 저 자신을 위한 또 다른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기밀문서고에 접근할 수 있는 제 권한을 총동원했어요. 저는 이 사태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3층의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먼지 쌓인 캐비닛 안에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그리고 CIA가 공동으로 작성한 일련의 비공개 정책 연구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들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해외 의존도 심층 분석 및 국가 안보 리스크 평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그 내용은 제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출신 의료 인력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특정 전문 분야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의존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체의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예교적 갈등 발생 시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보고서는 이미 2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작성된 후속 보고서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의료 인력 문제를 넘어 최첨단 의료 장비의 핵심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 가공 분야에서의 격차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는 미국 방위 산업의 기반 기술이 잠식당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야 함. 즉각적인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시급함. 보고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섬뜩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어떤 이유로든 핵심 부품과 소재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미 전역의 병원은 6개월 안에 최신 의료 장비의 50% 이상을 가동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전시 상황에서 군 병원의 전투력 상실로 직결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것은 2018년에 작성된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전의 모든 경고들을 종합하며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국화 단계에 진입했다. 인력, 장비, 의약품 원료, IT 인프라, 심지어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분야는 전무하라.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값싼 비용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예면해온 미국 정치권과 의료 산업계 전체의 구조적 실패다. 더 이상 미봉책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유료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재건하지 않는 한 미국의 유료 주거는 완전히 상실될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오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정부가 애써 예면하고 묻어버린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발밑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누구도 그 불편한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단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던 환부의 고름을 터뜨린 방아쇠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어요. 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원했던 변명과 책임 전가의 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때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한 제국의 몰락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부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잿더미 위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저지른 정책적 과오부터 시작해 수술 로봇의 멈춤, 항암제의 실종, IT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파괴까지 우리가 목격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제가 발견한 과거의 기밀 보고서들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이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지난 20년간 이어진 미국의 구조적인 오만과 나태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오랜 친구인 정치부 기자 데이비드 생어에게 전화를 걸어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에게 보고서 원본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제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만 해요. 부탁해요. 그날 오후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는 제 보고서의 전문이 실렸습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자신들을 속여온 정치권 전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었어요. 탄핵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로 해임되었고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FBI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버지니아의 자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를 국가를 배신한 내부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때 채널이 바뀌면서 서울의 풍경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병원을 취재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화면 속 병원은 제가 평생을 근무했던 미국의 그 어떤 병원보다도 깨끗하고 첨단화되어 있었으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로봇이 복도를 오가며 약과 식사를 배달하고 의사들은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수술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 의사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UCLA에서 쫓겨났던 흉부외과의 박영준 교수였어요. 그는 이제 그 병원의 심장센터장으로서 젊은 한국 의사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지금 한국의 의료 환경이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이곳에는 저의 지식과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인프라와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국에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없이 TV를 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그들을 내쫓음으로써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더 넓고 비옥한 초원으로 돌려보내준 셈이었습니다. 정작 황무지에 고립되어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미국 유료 자립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재앙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깨가 사라지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던 곳이 얼마나 위태롭고 초라한 땅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이대했던 제국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마지막 진실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진짜 유료 강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것을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평생 자신이 세계 최고라 믿었던 나라의 심장부에서 근무했던 고위 관료 앨런 그린버그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미국 유료 자립이라는 허상을 좇는 동안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던 한국 유료의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미국이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유료진이 단순한 인력을 넘어 그들의 첨단 장비, 제약 바이오, IT 시스템, 그리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영역까지 미국 유료 시스템의 척추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와 전 세계 유료의 중심으로 우뚝 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료진과 기술자들에게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우리 유료진의 헌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으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묵묵히 세계의 정점에서 최선을 다해온 우리 유료진과 기술자들에게 감동하셨다면 한국 유료진 최고! 라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놀랍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